안녕하세요. 채솔리 인턴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인사이트 제7회 순서입니다. 오늘도 자료에는 이성준 대표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7회 자료는 JP모건 자산운용의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는 자료인데요. 혹시 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저희 3월, 2월 시작할 때부터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인사이트 2회가 가이드 투 더 마켓 자료였어요. 예, 그때는 제 기억에 올해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보여드렸고, 오늘 준비한 자료는 24년 3분기 말, 그러니까 9월 말 자료인데요. 저희가 외사 자료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것저것 좋은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물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자료, 그리고 특히 이제 반복적으로 봤을 때 보다 의미가 있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기마다 나오는 이 가이드 투 더 마켓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BOA의 그 매월 하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 이거는 한 달에 2번씩 제가 뵙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빼놓지 않고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전분기 또는 전월과 비교하면서 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빼지 않고 말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일반인들이 구하기 사실 좀 힘든 내용도 있고 한데 이런 자료를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JP 모간의 에셋 매니지먼트 이 글로벌 인사이트에 있는 자료가 뭐 100% 다 맞는 자료는 아니겠지만 걔네들이 어떤 논리로 이런 의미와 앞으로의 시장 전략과 전망을 이끌어내는지 그 논리를 배우고 그죠? 맞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시장에 임팩트를 가하는지 네. 그런 걸 보시다 보면 이 자료에 대한 활용법을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난번 벌써 그게 올 3월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참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이 JP 모간 에셋 매니지먼트다 그죠? 맞습니다. JP 모간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자료이니까요. 걔네들이 가감 없이 지네들이 그렇게 리서치한 걸로 우리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한 자료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아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외사들 자료들 중에 저희가 이제 아침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애널리스트 미팅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수는 오른다는 거냐 내린다는 거냐 아니면 이 기업을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이런 말 가끔 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을 담은 자료들도 매우 의미가 있는데 그 주장의 이제 논리를 저희가 배우는 거니까요. 근데 펀드 매니저 서베이나 이 가이드 투 더 마켓에 제가 보기에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풍부한 양의 데이터들을 보여주는데 답을 안 내려주는 페이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디스커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 똑같은 자료를 보지만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답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전문님 의견을 거기다 더해 주시면 훨씬 더 100점짜리가 아니라 이제 110점, 120점짜리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지난 2회 이 글로벌 인사이트를 보셨다면 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서 1, 2, 3은 이미 보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구독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JP 자산운용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가이드 투 더 마켓이라는 건 어떤 자료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한 페이지씩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서 이 페이지 이게 이제 미국 버전이 또 있고 아시아 버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 버전 기준으로 꼭지가 거의 한 8, 90개 되고 각 꼭지당 차트가 한두 개씩 있으니까 100개가 넘는 차트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주식시장 참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12개 차트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또 그 백그라운드는 전무님께서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요, 저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JP모건 은행, JP모건 체이스 금융그룹 산하의 자산운용사고요. 1873년에
로버트 플레밍이라는 분이 미국의 최초의 신탁 회사를 설립했대요. 거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최초 시점부터 보면 15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보면 939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그냥 한 1,300원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1.2 경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939 빌리언이니까. 빌리언. 야,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큰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산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페이지 하단의 그림은 메인 화면입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대부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외국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자료가 그 회사와의 어떤 고객 관계에 있지 않으면 좀 얻기 힘든 자료인데, JP모건 자산운용은 친절하게도 이 가이드 투 더 마켓의 분기 자료만큼은 일반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니면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의 제목을 넣어 보시면 분기 자료는 다운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해석이라든지 복잡함 때문에 제가 좀 줄여드리려고 하고요. 3페이지에 그 가이드 투 더 마켓 그 탭을 클릭해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영어가 나와요. 이렇게 더 JP 모건 가이드 투 더 마켓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한글로 좀 번역을 해보자면 명료한 차트와 그래프를 통해서 시장 및 경제의 역사, 추세 및 통계를 포괄적으로 나열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하지 않겠다. 이게 또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밑에 그림이 이번 3분기 자료의 첫 페이지인데, 오른쪽 위 보시면 이 자료 나온 지가 20년 차거든요, 올해가. 네. 그래서 나름 좀 이렇게 셀러브레이션 하는 해이기도 하고,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빼놓지 않고 최소한 훑어라도 보는 자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위에 GTM US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GTM은 이제 가이드 투 더 마켓의 줄임말이고, 이거는 미국 버전의 자료고, 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총 68개의 꼭지고, 이 각 색깔을 보시면 처음에 옅은 그러니까 연두색은 에코티, 그 밑에 파란색은 뭐 이코노미, 세 번째 약간 짙은 파란색은 픽스드 인컴, 이렇게 매크로 중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봐야 할 차트들을 보여주고, 이 구성은 전체적으로 매 분기 자료마다 빼먹지 않고 들어가 있는 자료도 있고요. 그때그때 분기마다 좀 특색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 중에 12개를 추린 것을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되게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에쿼티, 뭐 픽스드 인컴, 아니면 이코노미, 뭐 이런 쪽에 중심돼서 좀 보기도 하지만, 자산 배분에 관련한 자료도 있고요. 네. 대체 투자에 관한 자료도 있고, 또 이거는 미국 시장 중심의 자료인데, 아시아 시장, 유럽과 관련돼 있는 자료에는 또 다른 또 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2페이지 중에 마지막 2페이지는 아시아 시장, 특히 이제 한국 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에 있는 그 롱펀드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들 보면 우리는 이런 투자 원칙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투자 원칙 중에 빼먹지 않고 들어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거든요. 그 장기 투자가 왜 유효한지 그런 것들을 JP모건 자산운용도 항상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보여주는 차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짙은 녹색 Investing Principl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아마 점님께서도 많이 보시고 언급도 해주신 그런 자료들일 텐데, 미국 시장의 지수에 투자하고 S&P에 투자하고 일주일 있으면 잃을 확률이 예를 들어 50%인데 1년이면 30%고 뭐 3년이면 20%고 10년이면 0%고 뭐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장기 투자를 우량한 자산에 해라. 그런 내용들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고 보통 자료가 마감이 됩니다. 마음 같았으면 이 자료 다 읽어보고 싶다, 그죠? 정리 설명까지 해주시려면 12시간을. 12시간에는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이 자료 다 하려면. 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만 한번 5페이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관심 차트 1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있고요.
12번까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고 점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5페이지 차트는 빼먹지 않고 매 분기 자료마다 항상 나오는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X축에 1996년부터 S&P 500의 인덱스의 움직임을 꺾으선 그래프를 그렸고 그것을 이제 연두색 이 직선으로 이런 큰 그림에서 이제 굴곡이 있었다인데요. 맨 오른쪽 위에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드린 거 보시면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S&P 500의 포워드 PE는 21.5배다. 지수는 5,762포인트고요. 그래서 이 21.5배라고 하는 포워드 PE 밸류에이션이 그럼 과연 어떤 정도 레벨이냐를 왼쪽이 박스에 나타냈고 이 왼쪽이 박스 보시면 2000년 3월 24일 지수는 1527포인트였고요. 2007년 10월 9일, 2020년 2월 19일 이런 식으로 주요 변곡점이라고 해당되는 그 날짜의 지수와 그 지수의 당시의 밸류에이션이 어땠는지 쭉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의 PE 레이쇼만 보시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좀 많이 높은 수준의 멀티플은 맞아요. 그래서 2000년 3월 24일 아마 닷컴 버블 뭐 그 근방 언저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때가 25.2배였고요. 그때를 제외하면 지금 멀티플은 상당히 좀 비싸져 있다. 그래서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가 아니라 높은 수준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저 지금은 21.5배인데 바로 앞전에 22년 1월 3일 시장이 딱 무너지기 직전에도 21.4배였네요. 이거 보니까 약간 두렵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어휴, 갑자기 겁이 확 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그 회사 그러니까 S&P 500의 EPS에 기초한 이제 밸류에이션이고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계속 오르면 저희가 과열이라고 얘기하고 계속 빠지면 이제 침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 볼 때는 좀 어떤지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이제 1994년부터 이 P라고 하는 멀티플이 어떤 범위를 갖고 움직였느냐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1994년부터 가장 최근 9월 말까지 P 밸류에이션을 쭉 이렇게 등락을 보여줬고요. 가로로 그 연두색 3개의 점선이 있는데 가운데 점선이 아마 보시면 32어 에버리지 16.7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30년 동안 PE 멀티플이 16.73배가 평균이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여지는 플러스 1 표준 편차,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밸류에이션이 위쪽에 보시면 19.99, 아래쪽에 보시면 13.48.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PE 멀티플이 19.99에서 13.48배 사이 안에 있으면 그냥 뭐 보통 그럴 수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21.52배니까 어떤 상당히 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보편하다고 보여지는 범위보다 좀 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님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 직전에 이제 무너졌다고 표현해 주셨던 그 멀티플도 이제 20년, 21년 그때 보면은 지금 정도 근방이었고요. 22년 초에 평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6.7배 요 가운데 점선 그 부근에서 이렇게 좀 공방을 하다 지차 다시 지금 멀티플이 높아진 상황 같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통계 시간에 배웠던 1표준 편차. 예. 그게 1표준 편차는 한 68%, 95%, 99%. 그렇죠. 예, 그렇게.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95%, 3 시그마가 99%.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좀 멀티플만 보면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차트가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2개였고요. 7페이지의 관심 차트 3은 지지난번 그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표인데 업데이트된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S&P 500 지수에 그냥 어떤 특정 일에 딱 투자를 한다.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얼마나 벌었을까, 5년 있다가 얼마나 벌었을까를 1999년 9월부터 매달 점을 한 번씩 찍어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999년 9월 말에 제가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2000년 9월에 수익률이 어땠을까? 그리고 2004년 9월에 수익률이 어땠을까? 1년 후, 5년 후죠. 네. 그 점을 다 찍어봤더니 1년 후 수익률은 왼쪽이고요. 5년 후 수익률은 오른쪽인데 이 점을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시작한 시점에 멀티플과 1년 후, 5년 후의 수익률 표입니다.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 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9월 30일 날 멀티플이 21.5배인데 과거에 21.5배가 되는 멀티플에서 제가 투자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1년 후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얼마였겠는가? 이걸 통계적인 그 용어로 이제 회귀선 상에서 투자를 한다. 이 회귀식을 한번 그려봤다는 뜻인데요. 당연히 멀티플이 높을 때 투자하면 기대 수익이 좀 낮을 거고 낮을 때 투자하면 높을 건데 이 빨간색 화살표를 제가 그려드려 봤어요. 21.5배에서 투자를 해보면 1년 후 기대 수익률이 0%보다 조금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저희 표현으로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렇고요. 21.5배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해놓고 5년을 기다려봤더니 오른쪽 그 차트입니다. 미세하지만 1년 기다려본 것보다는 그래도 수익률이 조금 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낮은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5년을 기다렸는데도 네. 0% 조금 넘는 조금입니다. 수익률이 네. 평균이네요. 제가 이 차트 확대해서 눈금자 대봤거든요. 네. 아주 조금 높습니다. 근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든 5년이든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투자하면 사실상 과거 통계치로 봤을 때는 조금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밸류에이션이다가 이제 7페이지까지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를 조금 반박할 만한 그 과거 데이터들이 다음 페이지부터 좀 나와요. 아, 그래요?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네. 점님께서 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5년 평균 값이 저는 좀 놀라운 게 네. 우리 최일호 상무가 한 번씩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네.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하든 1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S&P 500의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신고가 났을 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신고가 쫓아가는 거 유리. 신고가 났을 때 투자를 해도 위험해 보이지만 1년, 3년, 5년 장기적으로 가면 수익률 똑같다. 네, 네. 네, 뭐 별 차이 없다. 네. 오히려 신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 빠질 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PER 21배에 투자를 했더니 5년이 지나도 네. 먹은 게 거의 없다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봤더니 네. 신고가를 낸다고 해도 그게 PER 15배 갔다가 PER 18배 되면 뭐 신고가가 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PER만 낮다면 신고가 났을 때도 들어가도 되지만 네. PER이 21배에서 조금 밸류에이션이 팍팍할 때는 들어가 봐도 네. 사실은 크게 기대하지 마라. 네. 그렇게 봐야 된다 그죠? 네. 특히 이제 오른쪽에 그 5년 수익률 표 보시면 멀티플이 21.5배보다 높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점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21.5배 이상의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과거에는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 보면은 너무너무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한국 시장에 참여를 주로 하고 한국인 투자자로서 좀 부러운 부분인데요. 왼쪽 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확정치고요. 2024년, 2025년은 이제 추정치가 될 텐데 S&P 500의 그 EPS 그로스를 각 연도마다 이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면 2001년도에는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역성장했다는 얘기고요. 2002년도에는 약 6% 정도
상승했고 2003년에는 약 9% 정도 EPS가 전년 대비 상승했고 이런데 그 EPS 그로스를 어떤 부분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 상승률이 나왔는지를 분해를 했습니다. 보시면 위에 이제 4개 위에 이제 빨간색 박스에 보시면 이익률이 올라갔는가, 그리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했는가, 그리고 미국 기업은 아시는 것처럼 거의 분기 단위로 좋은 기업들은 계속 주식 소각을 하니까 주식 수가 줄어든 부분도 분명히 EPS 성장에 기여를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나눠 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제 특히 주식 수가 줄어든 부분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대충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주식 수가 늘어난 해보다 주식 수가 줄어든 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주식 수가 줄어든 해가 훨씬 많다는 뜻은 기업들이 돈을 버는 대로 주식 수를 이제 줄였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EPS 그로스에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런 내용인데요. 쭉 보시면 검정색에 가까운 이 옅은 검정색이 가장 바의 이 기여도가 높거든요. 쭉 보시면 계속 마진은 계속 이렇게 두터워지나 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계속 좋아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시면 2002년 이후에 가장 최근까지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리세션 기간이라고 보여지는 금융위기 전후 2007년 8년 그리고 코로나 시기 전후 2019년 전후를 제외하면 미국 기업의 S&P 500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멀티플이 높아져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니까 당연히 순이익률도 좋아지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자사주 소각을 하고 이런 선순환을 이제 표로 보여주는 그런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 S&P 500의 프로핏 마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네. 쿼럴리, 그죠? 분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닝을 매출로 나눈 건데 매출의 영업이익률인데, 그죠? 네. 2000년 초에 비해서는 확실히 S&P 500의 영업이익률이 네. 많이 좋아졌네요. 예, 계단식으로 완전히 상승을 했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려면 뭐 대체 불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서 그 산업이 막 활황이 되거나 아니면 그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고정자산 투자든 인건비든 뭐 이런 그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것보다는 덜 올라가서 영업 레버리지가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요인인데, 저희가 좋아하고 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에 다 해당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시총 상위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웬만한 뭐 M7 종목이나 보면, 그죠? 네. 영업이익률이 참 돈 잘 번다. 네. 예,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20년 전에는 그러지는 않았었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PER 21배면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과거치 데이터랑 비교하는 거는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랑 기업 체질이 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면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률 5%짜리로 벌어들이는 어닝에 대한 PER하고 영업이익률 40%가 벌어들이는 어닝에 대한 PER하고는 무조건 달라야 되니까, 그죠? 맞습니다. 영업이익률 5%짜리는 우리나라 시클리컬 기업들 평균 내 보면 영업이익률 뭐 10%도 안 되면 PER도 낮잖아요. 맞습니다. 네, 낮은데 영업이익률이 좋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니까 너무 우리가 닷컴 버블 때 뭐 PER하고 뭐 이런 거랑 너무 비교를 하는데 분명히 질적 변화가 있었다, 그죠? 네, 저도 이익에 대한 생각합니다. 질적 변화가 있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5번째 차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냐, 가치주에 투자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다 차치하고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보다는 저 미래에 굉장히 큰 기대 수익을 이제 현가화해서 이제 주가를 설명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에 좀 유리한 환경이고 반대로 이제 이자율이 좀 높을 때 성장주에게는 조금 불리한 환경이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말은 보편타당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시면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차트인데요. 먼저 왼쪽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가치에 해당하는 기업과 이 성장에 해당하는 기업을 나누어서 이 두 개의 그룹이 서로 어떤 것이 언더퍼폼하고 아웃퍼폼하는지를 1997년부터 쭉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연두색 이렇게 점선이 있는데요. 이 연두색 점선보다 차트가 위쪽으로 가 있으면 성장주가 좀 싸져 있는 국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밑에 있으면 그 성장주가 좀 비싸져 있는 영역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상대 강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밑에 있으니까 지금 성장주가 좀 많이 비싸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차트만 보면 일단 설명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거하고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른쪽 건 뭐냐면 과거에 197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치주가 수익률이 좋았는지 성장주가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 구간에 따라 나누어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연두색이 그 성장주고 검정색이 이제 가치주인데요. 맨 왼쪽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0에서 2%대였었던 적이 1979년 이후에 약 11%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이 0에서 2% 정도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었었대요. 예. 그때 보니까 확실히 금리가 이제 낮은 수준이니까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2에서 3% 수준일 때도 전체 기간 중에 약 15%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이 이 구간인데 성장주가 훨씬 좋습니다. 같은 이 논리로 보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질 때는 이제 가치주가 더 좋아야 되는 게 맞고, 뭐 그에 따라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참 저금리 시대에 저희가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된 게 맨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이상이었던 적이 전체 구간의 절반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성인이 됐던 구간이 굉장히 저금리 시대 저희가 살아서 이제 이거는 좀 낯설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이제 맞는 말일 거고요.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당연히 금리가 아주 높았던 구간에서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는 좋았습니다. 그 왼쪽 보시면 금리가 4에서 5%대였을 때는 비등비등하지만 약간 가치주가 좋았지만 비등비등하다고 보여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3에서 4%대 사이에서는 비등비등하지만 성장주가 조금 더 좋았는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3%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3% 중반이나 3% 초반 정도 내려온다고 보면 이 5개 그룹 중에서는 한 가운데 그룹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정도 구간에서는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보다는 해당 기업의 펀더멘탈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통계를 볼 때마다 약간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1979년부터니까 폴 볼커가 페드 의장이 됐던 게 1979년이거든요. 네. 1979년에 취임을 하자마자 400bp 금리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79년이 2차 오일 쇼크가 있고 난 바로 직후였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80년, 81년, 82년 되면 페드 금리 20% 가고 미국채 금리가 16%대까지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5% 이상이었던 구간은 50%나 되지만 사실은 거의 다 80년대. 80년대는 다 굉장히 오래죠. 예. 79년부터 80년대는 다 50% 이상이었고 그러면 그 80년대는 경제 상황이 어땠나 보면 미국에서 1985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를 했을 때 그때 미국에서는 일본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폄하할 정도로 근데 그 폄하에는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너무 경제적으로 돈 잘 버는 제품을 너무 잘 만들고 그때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있고 일본의 엔화 가치가 87년도에 2배로 뛰었는데 토요타가
적자가 안 나잖아요. 예, 관리, JIT 시스템 같은 거 만들고 와 얘네들은 도대체 너무 잘 만든다. 네. 제조도 잘하고 생산도 잘하고 재고 네. 관리도 잘하고 막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가 일본한테 헤게모니를 뺏기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그랬던 게 이제 80년대에서 90년이라고 보면 그때 당시의 가치주하고 성장주 미국의 성장주는 어떤 게 있었을까 뭐 물론 그때도 있었겠지만 그죠? 네. 미국의 경쟁력이 일본하고 독일한테 제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밀리던 때였었고 그 이후 여기 지금 금리가 뭐 3% 미만, 네. 2% 미만 같은 거는 다 최근이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다 최근이기 때문에 네. 아이폰이 나왔던 2007년 이후 2009년도부터 뭐 거의 제로 금리 만들어주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9년, 10년 요때 당시에 거의 뭐 1.5%까지 빠졌다가 4% 올라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도약을 하기 시작했다. 네. 예, 그 구간이 예, 최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꼭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성장주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구조상 구조가 이 빅테크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성장주가 올라간 건지 그 부분이 약간 네. 그래서 막 그기는 한데 어쨌든 요런 데이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성장주가 아웃퍼폼한다. 이런 게 하나의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죠. 방금 이런 것들은 뭐가 선후 관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세 장 뒤에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네. 마치 근데 저도 말씀 듣고 그러네라는 생각이 끄덕끄덕 마음속으로 했는데 세 장 뒤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